참 5월 10일 기다리기가 참 무척이나 짜증나게 참 오래 걸리는 시간이네요. 빨리 이 어수선하고 어정쩡한 시간 지나가고 제대로 자리 잡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독자 여러분들을 좀 제가 고생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쓴 칼럼이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시된 한 개인들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평론을 하지 않고 인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하나의 칼럼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읽으면서 이 칼럼을 좀 음미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거의 다 아실 텐데 김대중 선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칼럼니스트로 뭐 국내외의 명성이 자자한 양반이죠. 이제 80대 중반을 접어들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성한 필력을 지금까지도 자랑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한 칼럼을 제가 읽다가 이거는 영향이 이 사회에 너무 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의견들이 많이 개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일까? 이 생각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 이런 제목의 이제 칼럼인데요. 이거를 저하고 완전히 한번 같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골이 이렇게 깊고 심각한 적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친문, 문재인, 친명, 이재명 등 기존 여권과 친윤, 윤석열 등 야권의 대립은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떠나 분노와 증오로 치닫고 있다. 이 양반이 이제 칼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현재 보고 있는 현실 인식,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이 사회는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분노와 증오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식이 옳으냐? 조금 더 읽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숫자로도 알 수 있다. 첫째, 지난 대선 때 당락의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 둘째,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나들고 있다. 역대 전례가 없다. 첫째, 당선 직후 80% 지지를 즐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윤 당선인의 지지율은 50% 안팎이다. 이것도 전례가 없다. 172석의 민주당은 패배자이면서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문제는 이런 숫자의 이면에 서로에 대한 증오, 저주, 조롱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 싫고 무조건 감옥 보내야 하고 무조건 척결해야 한다는 극단적 배타적 감정의 창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양반의 이 현실 인식, 이 첫머리에 나오는 이 현실 인식,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참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구 여권과 새로 등장하는 새로운 정부 집단, 이런 권력의 대립이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떠났느냐. 과연 그렇다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분노와 증오로 치닫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일 뿐이냐. 그렇게 인식해야 하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심각한 현실 인식의 착오다. 분명히 실제로 이 나라의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명백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념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두 세력이 충돌한 데는 분명히 진보, 보수, 좌파, 우파의 권력교대라는 그런 명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 그거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분노와 증오가 과연 감정적인 문제냐? 그건 감정적인 문제라기보단 분노와 증오가 생겨난 그 어떤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분노와 증오가 생긴 것 아니냐? 말하자면 권력을 전유물로서 가지려고 하던 세력이 그걸 못 가지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오는 자기 피해, 이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분노와 증오라면 그건 단순히 분노와 증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탐욕을 달성하지 못한 데서 온 좌절에서 오는 분노와 증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그와 대응하는 쪽에서는 지금 분노와 증오라는 거 아직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걸 이렇게 단순히 해석해서야 되겠냐. 더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각종 수치를 이용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의 차이나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이 통계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 24K에서는 이미 여러 번 분석을 한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 수치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하자면 선거에 있어서는 부정선거의 시비가 아직 명백하게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들의 객관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기정사실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한 이제 지금 이 패배한 민주당이 아직도 기세등등하다. 글쎄요, 기세등등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들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게 기세등등해서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잔뜩 쫄아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의 마지막 수단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워주는 데에서 보여주는 이런 마지막 몽리 같은 것들, 이게 기세등등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 싫고 무조건 감옥 보내야 하고 무조건 척결해야 한다는 극단적 배타적 감정의 차원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무조건입니까? 이게 전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싫어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다 감옥 보내야 하고 무조건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더구나 새로이 출범하는 새로운 정권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지난 권력에 맞서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의 또 현실 인식에 참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나는 그런 패배적 분열이 노무현의 자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 패배적 분열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패배적으로 분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서 앞엔 기세등등하다고 그러시고서 이거 왜 이렇게 얘기가 안 맞죠? 그리고 무조건 감옥 보내야 되고 무조건 척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는 신권력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앞뒤가 문맥이 이어지지도 않지요. 이렇게 글을 쓰는 양반이 아닌데 참 이상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 세력의 분열이 노무현의 자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 근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대통령직에서 간 물러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가 검사들로부터 모멸적인 조사를 받은 것이 그를 자살로 몰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게 정말 정설입니까? 그가 그런 판사까지 지낸 양반이 그러한 자기 방어의 법률적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할까 봐서 그 모욕감 때문에 오로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정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누가 그걸 정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로부터 좌파 세력은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했다. 더구나 이 말은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이런 논지를 전개하시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분명히 이거는 도하 매체에 전부 당시의 상황이 전개되고 보도가 됐었던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그 배우자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단계까지 입증이 육박돼 가면서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한, 거기에서 느낀 좌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정설에 가까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부엉이 바위에서 자진해서 떨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증거가 일정 부분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훨씬 지난 뒤라야 밝혀지든지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예를 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기정사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논리를 펴나가려고 그러면 그 논리가 뒤에 잘 이어질 리가 없겠죠. 게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렇게 숭상하는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을 가했다니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이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결집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 결집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말하면서 질이 멸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돌아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극단적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거, 그것 정도를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글쎄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를 다짐한 좌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없이 괴롭혔고 마침내 권력을 잡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 좌파가 이렇게 극렬하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괴멸시킨 그 이유는 오로지 노무현의 아픔, 그것에 복수를 하기 위한 정의로운 그런 저항, 일종의 그런 감성으로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다라고까지 또 확인까지 하고 있네요. 참 무슨 이런, 어떻게 이런 관찰이 가능한지. 지난 사면 때 이명박을 끝내 풀어주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하게 한다. 나는 지금도 MB가 대통령의 위치에서 검찰을 간접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을 심각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좀 통제해서, 야, 그거 얘 기왕에 그렇게 끝난 대통령 그렇게까지 몰지 마라, 이랬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이 증거가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법률적 투쟁을 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것이 왜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잘못이었다고 보는지, 이 시각 좀 문제 있는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 사건을 다루었던 검사들이 나중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압력이나 이런 거 없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하고서 끝나면은 그것으로서 그 이전에 재직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면죄되어야 한다라는 기본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아닌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뒤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복수의 희열은 또 다른 복수를 부르게 마련이다. 문재인 5년의 과도한 과신과 무능은 이제 스스로를 복수의 대상자로 내몰았다. 좌파 세력은 이제 다수당이면서도 윤석열에 의한 복수에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됐다. 그 불안감이 검수완박의 역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복수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후에 하는 행위는, 그럼 민주당이 그 이전에 잘못한 행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행위는 모두가 복수로 치부되어야 한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복수를 당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지금의 집권 세력, 그들이 그래서 그 복수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강구하고 있다. 아, 참. 그러니까 감상적인 어떤 무모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정당한 정당방위 정도로다가 검수완박을 하고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서는 권력은 지나간 권력의 어떠한 과오나 불법행위나 이런 국가 파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나 그러한 개혁 조치, 바로잡는 조치를 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문 대통령은 울산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이 돼 있다. 이재명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 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고발돼 있다. 이들 의혹 사건은 다루기에 따라 엄청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고 정치적 쓰나미가 될 수 있다. 명백한 범법 사실의 확인 여부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가도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긴 행위고 그것도 국가의 국익을 대단히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다. 이것을 열거해 놓고 나서 명백한 범법 사실의 확인 여부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가도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범죄는 범죄인데 범죄로 다룰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끔찍스럽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온 나라가 긴장해 있다. 그것은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확립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요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난수표 같은 언어들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은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확립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 이 사람은 이러한 범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범죄가 아닌 걸로 할 수도 있고 범죄인 걸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치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정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 전부 정치로서 해결하라는 얘기고 여전히 이 나라는 법치보다 정치가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지. 게다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거리를 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의 확립이다, 회복이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될 거니까 나에게 다르게 무슨 이러고 저러고 질문할 게 없지 않느냐.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을 한 것일 텐데 이것을 놓고 거리를 두었다. 무엇과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하러 권력 교체하고 무엇 때문에 법치를 이야기했으며 대한민국의 순리와 질서의 회복을 무엇 때문에 얘기했죠? 무엇 때문에 집권 세력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해왔습니까? 나는 이런 전 대통령 사법 처리의 악순환을 윤 당선인이 끊었으면 한다. 어쩌면 검찰 출신의 윤석열이기에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적격자다. 이 일련의 악순환에는 검찰이 주무대를 제공해왔다. 노무현과의 악연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비롯됐다. 노무현을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한데도 이명박 검찰의 위세가 작동했고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것도 문재인의 검찰이었다. 오늘날 윤석열을 등장시킨 무대도 청와대의 검찰이었다. 야, 정말 어떻게 이 양반이 이렇게 참 사려 깊지 못한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건지 참 보는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정치와 그동안의 모든 질서는 검찰이 다 좌우해왔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자신도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검찰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검찰을 움직인 게 정치죠. 그 정치 세력이 검찰을 자기의 사유화를 하려고 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검찰의 문제입니까? 정치 권력의 부패와 정치 권력의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 문제지 그것이 검찰의 문제입니까 오로지? 게다가 여기에 무슨 뭐 노무현을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한 것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도 다 검찰이 한 짓, 그 검찰이 한 짓입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거는 어떤 집단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을 정당화하려고 길을 쓴 세력은 누굽니까? 검찰입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그럼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은 아닌 대통령은 법치를 하지 않을 겁니까? 검찰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요리용껏 봐주는 방법도 잘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음습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칼럼니스트가? 윤 당선인이 그 고리를 어떤 손에서 끊고 어느 과정에서 정리할 것인지는 큰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악순환을 이어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불보듯 뻔하다. 이거는 공갈이고 협박이지요. 아니 이게 왜 큰 숙제입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고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민주화 투쟁을 해왔고 투표 투쟁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왜 숙제입니까? 숙제라도 해야 되는 숙제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뻔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공갈을 합니다. 분노에 찬 40%를 두고서는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는 엊그제도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쪼로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국힘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긴다는 전망도 없다. 172석 민주당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수를 빼앗아 온다는 보장이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해야 되죠? 그 근거가 뭡니까? 40%의 분노하고 그야말로 증오에 가득 찬 국민들이 있다면 60%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써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균형 있게. 40%의 국민은 그렇게 중요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국민들,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 힘은 그렇게 무서우면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권력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국민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그래서 172석을 가지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세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방선거에서 크게 누가 이길지 질지는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 적어도 누가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누가 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지식인이고 적어도 칼럼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상태를 놓고 일하는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하는 측이 잘못입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려는 쪽이 잘못입니까?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집단,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그쪽을 나무라고 그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회의 소위 여론선도층들이 이야기해 줘야 될 대목이 아닌가요? 방해하는 세력은 힘이 있고 그리고 옳은 길로 가겠다고 하는 세력들은 힘이 없다. 그들은 무시해도 된다. 뒤에 나오는 얘기가 참 가관입니다.
새 윤 정권이 그나마 빛을 볼 수 있는 길은 민주당이 분열되거나 민주당을 감읍시키거나 둘 중 하나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과 전 대선 후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와도 관계가 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새 정권 출범해봤자 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그들이 하는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분열되거나 민주당을 감읍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죠? 이러한 이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는 요약을 해보면 분노에 찬 40%라든지 172석의 의석을 강조하는 숫자의 독재에 굴복하라. 이런 말로밖에는 들리지가 않는 얘기죠.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일 이 논리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극도로 부패하고 분열하고 부조리화한 정치 현실로부터 벗어날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거다라는 저주를 하고 있는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 5년의 적폐는 청소해야 한다. 좌파 정권의 핵심이었던 사회 권력이 그 제자리를 찾도록 법적 공정의 확립과 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민주적 사고의 정립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보, 외교, 국민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거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균형을 잃었다는 비난 받지 않으려고 이쪽에도 내 눈길을 주고 있어 하기 위해서 써 붙이는 가족인 것 같이 들리는데요. 적폐를 청산해야 되면 청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붕괴된 안보, 외교, 국민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시급하다면 시급하게 그걸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다 안보, 외교, 국민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도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국익을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집권한 세력에게 안보, 외교, 국민경제, 그거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 그것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그 뒤에 무엇이 이 칼럼니스트가 더 시급한 거라고 보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적폐 청산과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는 차원을 달리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원을 달리한다는 말, 참 대개 지식인 인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애매모호할 때 많이 동원하는 말이죠.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게 해야 돼.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법치라는 걸 중심에 두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원칙에 두고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다른 문제는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차원의 문제이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울산 선거 원전 문제, 대장동 사건 같은 국기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차원이 다르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끝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울산 선거 원전 문제와 대장동 사건을 반드시 같은 농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핵심은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끊느냐에 달려있다. 참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 칼럼니스트가 이러한 칼럼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건 과연 이 나라와 사회 또는 국익을 위한 고뇌의 조언인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낡은 보수 지식인의 좌파 공포증에서 비롯되는 비명인가?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권력에 무언가 내 말 들어라는 길들이기를 시작하려는 그런 시도인가? 원칙이 서지 않는 언어, 이런 언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쏟아내도 되느냐? 이러한 이 칼럼니스트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인식의 오류, 뭐든지 논리를 세워서 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려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첫머리에서부터 보여지는 이런 인식의 오류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화해와 타협과 복수의 악순환의 단절과 이런 인류들이 수천 년 동안 뇌까렸으면서도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적인 가치, 이거를 내세워서 절대에 관한 얘기와 상대에 관한 얘기, 인간은 항상 상대적인 조건 속에서 상대적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한 이러한 논리적 체계의 상실, 이것을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글은 그러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좋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의 위에 정치가 있다고 치고 법보다도 사회적인 양심과 질서보다도 모든 것이 맨 위에 가치로서 정치가 있고 그 정치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고리를 끊었다고 치지요. 앞에 있었던 그 많은 범죄를 다 범죄 아닌 것으로 하고 손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회가 그러한 타협의 대가로서 얻게 되는 이익은 뭡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한 자들의 회심의 미소를 보는 것 이상 뭡니까? 지금 좀비와 같은 집단이 되어서 자신들의 과오를 어떻게 덮고 그것을 어떻게 숨길까에 전전긍긍하는 세력들을 다시 회생시킬 기회를 주는 것 이상 무엇을 얻을 것이, 이 사회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이런 마치 자신은 하늘 위에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해탈의 경지에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감상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이런 가치관들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을 좌우하려고 든다면 과연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내게 될 이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 되게 될지 정말로 근심스럽습니다. 이 나라에 시급한 것은 우리 채널24K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부패의 청산이다. 그리고 상식과 질서의 회복이다. 그것이 국익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온 나라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해온 세력과 그래도 손을 잡아라,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속삭임이 아닌지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에만 주목하면서 60%에는 어떠한 의견 하나도 내놓지 않는, 그렇게 보복의 일을 가는 집단, 그것들이 그토록 안쓰럽다면 일찍이 그들로 인해서 유린된 선의,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 좋습니다. 지금의 정권의 총수를 그렇게 사면 이전에 정치적 사면을 하기로 한다면 그 이전에 그들에게 온 인생을 파괴당한 그 이전의 집권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이미 목숨까지 잃은 그들의 희생은 뭘로 어떻게 보상돼야 합니까? 균형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제때 응징되지 않은 악, 그것이 스스로 자성해서 선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보답을 한 그런 경우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이 칼럼니스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사마천이 사기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의 잔인하고 악독했던 도척이라는 자, 그 도척이라는 자를 그때 사회가 응징을 못해서 도척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영화를 누렸다. 사마천이 탄식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단 말이냐. 백이숙제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도대체 하늘의 뜻이 있단 말이냐. 악은 악으로서 응징되지 아니할 때 이 사회에 더욱 큰 악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게 될 뿐이라는 사실, 역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것을 악으로 볼 것이냐 어떤 것을 선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리적 다름이 있을 수 있고 입장의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분류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느 것이 착한 생각이고 어떤 것이 악한 생각인지 우리 인류들은 그것 정도는 구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순리와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 하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역사적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의식을 청산해내야 하고 무너져버린 상식과 순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연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들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치워져야 할 것들은 치워져야 하는 것이죠. 새롭게 서야 할 것들은 새롭게 서야 하는 겁니다. 정권은 오직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실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비록 그 정권이 하나의 불쏘시개가 돼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속에서 발전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널 24K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과제를 6개의 성냥개비라는 꽁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음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여론선도층, 그들이 더욱 신중하고 그들이 더욱 입을 조심해 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